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면할 때랑 또 다르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게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조금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10장 2교시는 진행할 건데요. 치과진료실에서의 응급처치 및 감염관리 지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감염관리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시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과 진료와 응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 진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발생하기 쉬운 응급 상황으로는 실신, 알레르기 반응, 기립저혈압, 기도폐쇄, 에피네프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과 관련된 뭐 발작, 쇼크, 뇌혈관 사고, 심정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력 조사, 전신 병력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과의와 이제 자문을 긴밀한 협의를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활력증후 판단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가 만약에 약간 상태가 비정상적인 것 같아.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뭐 혀가 자꾸 말려 들어간다든지 몸이 뭐 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되면 무조건 즉시 치료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이 만약에 의식이 이제 지금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깨를 두들리면서 크게 불러서 의식 상태 확인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구조 요청, 119 요청해야겠죠. 그 다음에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당연히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제세동기는 우리가 치과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사실 좀 구비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잘 안 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보는데 자, 일단 양손에 깍지를 끼고 아시죠? 환자의 유두와 연결된 가운데 부분, 여기죠. 가운데 부분의 중앙부를 압박합니다. 팔을 구부리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온전히 나의 힘을, 몸무게를 실어서 이제 힘을 줘야 되니까 팔을 곧게 펴고 수직 방향으로 눌러서 환자의 가슴이 5cm에서 6cm 정도 들어가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자, 분당 100회 속도로 30회, 1분당 30회, 자, 분당 100회 속도로 30회 시행하고 2회 숨 불어넣기로 응급구조사가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기존의 이물질 흡입 발생 시 대처법 보시기 전에 자, 142페이지의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호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호흡이 있는 경우는 지금 책으로 잠깐 볼게요. 자, 정상적인지 호흡수 확인하고 맥박, 경동맥 촉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한대요? 체어를 세워줍니다. 체어를 세워요. 환자의 머리가 몸보다 위로 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낮으면 반대로 해주시면 좋겠죠.
자, 맥박과 혈압이 정상이다 이러면 기도 확보를 위해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뒤로 젖혀서 턱을 들어 든 자세로 환자를 눕힙니다.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제 산소가 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호흡이 없는 경우 책으로 보세요. 자, 경동맥 촉진합니다. 자, 경동맥은 어디예요? 목이죠, 목. 자, 맥박 확인하시고 맥박이 있다. 그러면 구강 내 이물질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기도를 막는 거나 자, 그 다음에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기도 확보하는 자세, 턱을 든 상태죠. 자, 1초간 환자의 입에 숨을 불어넣고 이 숨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 코를 막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히 숨이 가슴까지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5초 간격으로 2회 인공호흡 합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올라오지 않으면 기도 확보 자세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맥박이 없다. 심폐소생술 즉시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세동기 사용한다. 자, 이거는 지금 슬라이드에는 내용이 없고 사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들어봤던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자세하게 넣었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구두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얘기했으니까 심폐소생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기도 내 이물질 흡입 발생 시 대처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내 흡입은 우리가 이제 식도로 넘어갔다. 식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의 얼굴을 측면으로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체를 세운 20-30도 정도 세운 자세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기침을 유도합니다. 자, 만약에 호흡 시 1000명 그 다음에 이물감, 호흡곤란, 그 다음에 청색증이 되면 이때는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응급상황이죠. 자, 이때 환자가 스스로 기침을 하는 경우는 방해하시면 안 되고 기침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이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등을 두드리는 이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임리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치과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응급상황이긴 해요. 생각보다. 치과용 기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재료 자체가 이제 삼킴이 있거나 기도 내 흡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근관용 파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치약 진짜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환자 그러니까 아이였어요. 아이가 이제 유치 발치를 하고 이 발치를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울었는데 이때 갑자기 꿀꺽한 거죠. 이게 이제 구강 내에 떨어졌는데 발치를 하면서 애가 울면서 뒤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때 아이가 다행히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내과에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많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 구강 내에 꺼즈를 깔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과 치료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임리 조작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임리 조작법은 지금 보시면 환자가 스스로 기침이 가능하다 그러면 방해하지 말고 기침 유발하고 아까 말했죠. 자,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의 주먹을 쥔 손을 한 다음에 주먹 쥔 손에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배에 닿도록 하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쌉니다. 자, 그 다음에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위쪽 방향으로 5회 당겨준다. 자, 이게 하임리 방법이죠. 자, 이거 생각보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한 이제 응급 처치법입니다. 자,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랑 하임리법은 꼭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물질이 식도로 넘어갔는지 기도로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환자의 뭐 청색증이나 뭐 천명이나 이런 이제 증상적인 것도 있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보는 방법은 엑스레이 촬영이에요. 그래서 이 그 체스트 촬영이라 해서 가슴 쪽 엑스레이, 배랑 위쪽으로 위가 있는 부분을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해가지고 얘가 식도로 넘어갔는지, 그 다음에 기도로 뭐 기도랑 폐 뭐 식도의 그 경계선상에 이제 얹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이제 빨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기도 내 이물질 흡입 발생도가 높은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구호흡. 힘들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호흡 환자. 이런 환자는 우리가 이제 요렇게 구강이 이렇게 있고,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목 뒤에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다가 꺼즈를 요렇게 깔는 거예요. 특히 힐링이나 요런 작은 재료를 치과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꺼즈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아 및 노인 환자. 특히 아이들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죠? 방습하기도 하지만 러버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구호흡이 같이 오는 환자가 있고요. 특히 호흡기 질환자, 그 다음에 음주 환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게 그 구호흡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겁이 많은 환자, 그 다음에 인후 반사가 예민한 환자. 그러니까 구토 반사가, 이 구토가 굉장히, 그러니까 비약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으액하다가 이제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임으로써 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환자 자세에서 하악을 거상해 구강 인두 기도가 일직선이 되는 방향은 가급적 피한다. 자, 그러면 뭐가 위험할까요? 우리 슈파인 포지션이 아무래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눕게 되면 위험하겠죠. 턱을 이런 식으로 들려가지고 기도 확보하는 자세가 오히려 치과 치료함으로써 그런 기도 확보 자세가 턱을 들어서 구강과 인두와 기도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쭉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고개가 살짝 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그 흡인에 대한 장애들이 많잖아요. 연화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사례가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은 또 특히나 많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하거나 할 때도 약간 하악을 우리가 세미 슈파인 포지션처럼 살짝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더 안전합니다. 아까 말했죠. 러버댐. 자, 그 다음에 기구의 치실을 결찰해서 사용하는데, 자, 특히 이제 나중에 보이긴 할 거야. 임플란트 학에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요런 핸드 드라이버가 있어요.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뭐냐면 치실을 묶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쓰다가 구강 내 입안에 떨어뜨려도 이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치실을 항상 이렇게 길게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하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거즈를 인후 부위의 방어막처럼 사용합니다. 자, 특히 구호흡이 심한 환자들은 이거를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거즈를 인후 부위에 많이 방어막처럼 사용을 합니다. 특히 뭐 임플란트 같이 이런 제품 자체가 작은 거를 사용할 때는 좀 특히나 많이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만약 그리고 기구를 이용 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사용한다. 정면보다는 조금은 옆으로 돌리는 게 좀 덜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구강 내에 뭔가
기구가 떨어졌다. 작은 기구가. 그럼 빨리 고개를 돌려가지고 뱉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주도록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감염관리 지침 볼게요. 자, 치과의료 종사자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환에 질병이 노출됐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자들이 자기의 전신질환의 경험이나 이런 걸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쉬쉬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잠재적 감염성 질환은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감염관리 지침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입니다. 자, 그래서 예방접종에 우리가 이제 시기를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B형 간염. B형 간염 조심해야죠. 이거 꼭 예방접종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A형 간염도 맞아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염관리 지침 중에 제일 우리가 뭐 간단하게 기본 중에 기본은 이제 손 씻기죠. 손 씻기. 내가 장갑을 벗었다가 다시 끼거나 아니면 장갑이 손상되어 갈아 끼는 경우에도 사실은 손을 다시 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벗어나기 전에도 손 씻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들 중에 간혹 내가 장갑을 끼고 환자를 봤어. 그리고 이제 장갑을 벗잖아요. 벗고 나서 나는 장갑을 꼈었으니까 손은 좀 이따가 씻을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안에서 내가 손이 굉장히 이제 습한 상태가 조성이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씻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방호복 장갑 개인보호 용구 착용 요거 보시면 종사자들의 옷은 감염원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차 감염 최소화. 자, 머리가 어깨를 덮지 않도록 뒤로 묶어 올립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 특히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한다. 이때 머리가 흘러내리면 그 흘러내리는 머리에 다 묻습니다. 에어로졸 다 갖다 붙여요. 비말이 다 발생하는 이 부분이 다 머리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사실상 좋고요. 자, 마스크는 잠재적인 감염 물질을 포함하는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거 마스크 어줍지 않게 내가 화장 지워질까봐 제대로 안 쓰는 경우 많거든요. 자, 코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이때 마스크 꼭 눌러서 잘 착용하셔야 돼요. 마스크 어줍지 않게 쓴다 그러면 안 쓰니만 못합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눈의 물리적 손상과 눈 점막 감염 방지를 위해서 보안경 착용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용도에 맞는 장갑 용도에 맞는 장갑 착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진료를 할 때는 라텍스 글러브를 끼죠. 근데 멸균된 걸 쓰나요? 아닙니다. 굳이 라텍스 우리가 일반 치료를 보편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할 때는 멸균이 되지 않는 글러브를 쓰지만 외과적인 치료를 할 때는 무조건 멸균이 돼서 이제 그 멸균이 된 글러브를 꼭 착용을 해야죠. 그래서 용도에 맞는 장갑을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착용 순서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 진료용 장갑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멸균이 된 여러분들 멸균이 된 장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지컬 글러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할 때 뭐 서지컬 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겉봉투를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술자가 속봉투를 꺼냅니다. 자,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봉하기 전까지 요 바깥쪽 부분은 다 이제 멸균이 파괴돼도 되는 허용 범위들. 자, 그러면 이때 보시면 자, 장갑을 이제 속봉투를 다 개봉을 하셨잖아요. 자, 열었죠. 이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장갑을 만질 때. 자, 장갑이 지금 그림이 사실 잘 안 나왔는데
자, 장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내면에 접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내면에 들어갈 부분이잖아. 내 살에 닿을 부분. 이거를 다시 이제 펼쳐서 요렇게 팔뚝에 요렇게 딱 펼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 맨손이 닿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접혀 있는 부분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쪽 손 장착합니다. 그래서 열어가지고 장착하고요. 이때 그러면 내가 반대쪽 손은 이제 멸균된 상태의 장갑을 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접혀 있는 안쪽 공간에 이제 이 글러브 낀 장갑 손을 넣고 그 상태에서 접힌 부분을 잡고 다른 쪽 손에 착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여기가 이렇게 길쭉길쭉해진다 그러면 제대로 이제 기구를 취급하거나 동작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당겨 주시고 손가락 안쪽까지 쫙 매끈하게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장갑을 벗을 때도 여러분 그냥 막 벗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어때? 뭐 블리딩도 묻었고 환자의 타액도 묻었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내가 장갑을 벗을 때는 안쪽 내 살에 닿았던 안쪽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뒤집어서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벗어서 오염된 면이 바깥쪽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면서 벗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야지 내가 맨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무래도 허용이 되겠죠.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장갑을 끼는 법도 장갑을 벗는 법도 그냥 막 벗고 막 끼는 것이 아닌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원칙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시면 아마 선생님들 끼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아무래도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시겠죠. 자, 그러면 기구 소독과 멸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기구 세척, 기구 포장 요거 책에 있는데요. 자, 기구 세척은 뭐 당연히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세척, 혈액, 타액, 기타 감염성 부착물질을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기구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멸균 방법 선택해서 멸균 시행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건열 멸균, 화학 증기 멸균, 이오가스 멸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막 기구 종류에 맞게 알맞은 멸균 방법을 착용하고요.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오토클레이브죠. 우리가 가압 증기 멸균법 이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멸균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잖아요. 건조를 하죠.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포장을 해주셔서 내가 멸균하고 나와서도 멸균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멸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멸균이. 자, 그러면 주의 환경 및 장비 감염 관리. 자, 진료 설계 단계부터 감염 관리 염두에 두면 좋아요. 바닥에는 카펫 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펫은 물도 흡수하고 다 흡수해요. 그리고 청소하기도 힘들죠. 카펫 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매끄러운 바닥재, 그냥 대리석이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싱크대는 넓고 깊으면 세척이 쉬운 소재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진료 중 오염되기 쉬운 장비 표면은 일회용 보호 필름으로 덮으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손잡이나 아니면 버튼에 이제 베리어 필름이라고 이렇게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 아마 책에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진료용 체어는 발로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유니트 체어에
여러분들 이제 환자 실습하시고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발판 밑에 이렇게 발로 이제 체어의 높이나 이런 걸 조작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환자의 구강 내 들어갔던 손을 이제 또 다시 이제 버튼 누를 때 이제 조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발로 해주는 게 사실 좋고요. 만약에 손으로 조작해야 되면 아까 말했죠. 일회용 보호 필름, 이거에 보통 베리어 필름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붙여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보호 필름 붙여주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소독이 불가능한 부분은 여러분 비닐 덮개나 보호 필름 붙여서 오염 방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제거할 때도 장갑을 끼고 다루고 오염된 표면은 주의해서 다루고 소독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무균적 술식. 자, 우리가 모든 진료 과정에서 환자는 뭐예요? 감염성 병원균이 있다는 가정하에 다 감염 관리 지침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폐기물 처리 볼게요. 자,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이 발생하는 장소별로 전용 용기를 배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해 가지고 수집 운반 처리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박스 형태도 있고요. 플라스틱 통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박스 형태는 우리가 의료 폐기물 얘기를 해서 먹거지라든지 글러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바르게 되고요. 안에 비닐을 주황색 비닐이 있어요. 주황색 비닐을 안에 넣어서 꽉 차면 이제 박스채로 밀봉해가지고 밀폐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니들 이런 손상성 폐기물을 버리거나 관리할 때 주로 이 폐기물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 10-1은 굉장히 보관 기준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요. 일반 의료 폐기물. 일반 치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일반 의료 폐기물, 그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 요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직물류 폐기물, 요거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관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수거하시는 업체가 항상 거의 15일,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꽉 차지 않아도 15일이 됐다. 박스가 꽉 차지 않았는데도 15일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치아는 60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의 이 조직물류 폐기물은 60일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 뭐 손상성이나 일반 의료 폐기물은 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얘는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와서 다 차지 않아도 보관 기간을 이제 됐으면 수거, 밀폐해서 수거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교시에 대한 과제는 여러분 나머지 그 1교시 과제에 이어서 7장부터 9장까지 아 9장까지가 아니고 10장까지군요. 7장부터 10장까지 동일하게 문제풀이 하시고 문제풀이 한 부분 다 촬영, 스캔 모드로 촬영하셔가지고 파일 압축해서 올리셔도 되고요. 용량 괜찮으면 그냥 파일 하나의 파일로 합쳐가지고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